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이 깊어 하늘이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사계절의 빛깔이 유난히 뚜렷한 산수, 산쇠, 마을이었습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이 산을 휘감아 돌며 흘렀고 사람들은 그 물에 기대어 작은 밭을 일구며 순박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산안개가 마을을 포근히 감쌌다가 해가 뜨면 서서히 거쳤고 밤이면 하늘 가득 쏟아지는 별빛이 마을의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었지요.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아낙네들이 샘터에 모여 정갈한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 남정네들이 밭으로 나가며 부르는 구성진 노랫가락, 그리고 집집마다 아침밥 짓는 굴뚝 연기가 소나무 숲의 맑은 향기와 어우러져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봐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을에 거두며 겨울에는 다음 해를 준비하는 자연의 순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수마을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개울가에 도현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둔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도현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외로움보다는 오히려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산과들을 벗삼아 약초를 캐거나 조용히 물끄러미 흐르는 개울물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도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기운, 이른바 신기, 세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곤 했습니다. 바람의 결을 읽어 비가 올지 가뭄이 들지 짐작했고 아픈 나무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며 아주 가끔은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먼 미래의 조각들이 눈앞에 불쑥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능력은 그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맑은 날의 소나기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을 반쯤은 두려워하고 반쯤은 의지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도현이 산을 오르는 것을 보면 오늘 비가 오려나? 하고 수군거렸고 집안의 귀한 은가락지를 잃어버린 과부가 울며 찾아오면 도현은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장독대 뒤편 세 번째 돌 밑을 보시지요 하고 나지막이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물건은 꼭 그 자리에 있었지요. 도현은 그런 도움의 대가로 무엇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찐 감자 한 알, 옥수수 한 자루면 족하다며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애는 유난히 봄날씨가 좋아 보리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모내기를 마친 논에는 푸른 싹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올가을엔 쌀독이 넘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름에 문턱에 들어선 어느 맑은 날 도현은 여느 때처럼 약초를 캐기 위해 바구니를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숲은 싱그러운 잎들로 가득했고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을의 식수원이 되는 산 가장 깊은 곳에 첫 샘물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이 수정처럼 맑아 도현이 가장 아끼는 장소였습니다. 바위 틈에 무성하게 자란 약초를 조심스레 캐던 도현은 잠시 목을 죽이려 샘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 손바닥을 적시는 순간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맑게 울리던 새소리도 쏴하고 흐르던 물소리도 바람에 잎사귀 스치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창하던 햇빛은 간데없이 주위가 어두컴컴해졌고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도현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까지 맑은 물이 솟아나던 샘은 온데간데 없고 바짝 마른 바위 틈만이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묻어 있어야 할 맑은 물 대신 바싹 마른 붉은 흙먼지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개울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푸르러야 할 산과들이 온통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개울 바닥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고 그 틈에 미처 피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도현의 눈에 마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풍요를 기대하던 푸른 논밭은 간 곳 없고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붉은 황무지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언제나 물이 넘쳐흐르던 공동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아낙네들이 빈 물동이를 옆에 둔 채 우물에 머리를 밟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과 길가에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심한 기침을 하며 얼굴이 불덩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른들은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을 덮친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자신이 본 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피가 아니라 메마른 땅의 붉은 빛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열기와 절망 속에서 흘리는 피눈물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도연의 작은 마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는 갑자기 하늘 높이 솟구쳐 지리산 넘어 강을 건너 이 땅의 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그가 본 붉은 가뭄과 역병은 산수 마을만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조선팔도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비명이 되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조선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그 순간 환상은 깨졌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게 샘물 솟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그 끔찍한 감각, 죽음의 냄새와 메마른 먼지의 맛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도현은 샘물에 엎드려 방금 마신 맑은 물을 모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도현은 약초 바구니도 내팽개친 채 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덤불에 옷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이 끔찍한 미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 마을 광장에 다다랐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고 공포로 눈이 커진 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김영감님이 광장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 그늘에서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도 곁에서 한가로 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도연은 김영감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땅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보다가 이내 짙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도연의 손을 떼어내고 곰방대를 탁탁 털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소란이냐? 재앙이라니? 하늘은 이렇게 맑고 밭은 이렇게 푸른데 무슨 망령된 소리냐? 그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그 기운이 또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산에서 너무 오래 홀로 있었나 보다.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낙네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도현 총각. 재수없게 무슨 피가 어쩌고 땅이 마른다는 소리유. 글쎄 말여, 가뜩이나 좋은 일 앞두고 있는데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쯧쯧. 저러다 큰 무당 되려나 봐. 어째 날이 갈수록 이상해진단 말이야. 사람들은 도현의 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불길한 소리를 한다며 수군거리고는 이내 외면했습니다. 도현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개울이 마르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하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땀에 절어 횡설수설하는 젊은이의 모습은 그저 신기에 눌린 가여운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미래의 그 끔찍한 냄새와 뼈를 내는 한기와 절망적인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보리차나 시원하게 한 사발들이 켜고. 영감님의 말은 온화했지만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활기찬 목소리가
평화롭게 마을을 채웠습니다. 도현은 터벅터벅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집 앞 개울 물소리가 오늘따라 마치 재앙의 시간을 재촉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곧 저녁 연기로 다시 한번 평화롭게 물들겠지만 도연의 마음은 차가운 환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비밀을, 이 무거운 미래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환상은 끔찍했지만 도연은 그 환상 속에서 희미하게 느꼈던 어떤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산 그림자가 마을을 집어삼켰을 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포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가빈 바구니 몇 개를 챙기고 가장 튼튼한 집신을 골랐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무엇이 오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그는 자신이 본 붉은 미래와 홀로 싸울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밤 공기 속에서 도연의 외로운 싸움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끔찍한 환영을 본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온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올랐고 밭의 곡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도연의 경고는 마을 사람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연이 그날 이후로 더욱 말이 없어지고 매일 이른 새벽에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저 신기가 더 깊어졌나 보다 하고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환영 속에서 보았던 말라비틀어진 붉은 흙더미 속에서도 유일하게 푸른빛을 유지하던 약초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이 가장 한가롭고 나른한 시간에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밭일을 하던 사람들도 집에서 길쌈을 하던 아낙네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산수마을처럼 외진 산골의 낯선 이의 방문은 드문 일이었고 하물며 징까지 울리며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듯한 화려한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단으로 지은 푸른색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선명한지 마치 하늘의 조각을 떼어다 입은 듯 했습니다. 그 사내는 40줄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은 뽀얗고 풍채가 당당했으며 길게 기른 수염을 멋들어지게 쓰다듬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짐을 잔뜩 맨 하인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고 그 짐 속에는 온갖 종류의 부채와 방울,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진 족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내는 헛기침을 한번 하여 좌중을 조용히 시킨 뒤 낭낭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산수마을 사람들. 나는 한양에서 온 바람의 기운을 다스리고 하늘의 뜻을 읽는 박수무당, 무진, 모준이라 하오. 사람들은 한양이라는 말과 박수무당이라는 말에 술렁였습니다. 무진은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듯 곁에 있던 하인에게 징을 한 번 더 크게 치게 했습니다. 쟁하는 소리가 산자락에 메아리치자 신기하게도 그때까지 멈춰있던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와 무진의 푸른 도포자락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가 정말로 바람을 부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붉은색 부채를 착 펴들고는 느티나무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 참으로 기운이 맑고 좋구려. 이토록 오래된 나무가 상처 하나 없이 푸른 것을 보니 이 마을 사람들의 심성 또한 그러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김영감이 마을을 대표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양에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산골까지 오셨소? 나는 이 마을의 어른 되는 김영감이요. 무지는 김영감을 보자마자 깍듯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제가 길을 가던 중 이 산에서 아주 상서로운 용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발길이 저절로 이리로 향한 것이지요.
이 마을에 곧 하늘이 내리는 큰 복이 닥칠 것입니다. 큰 복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뭄이나 역병을 경고했던 도연의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폈습니다. 그는 하인이 가져온 쌀 한 줌을 받아 공중에 흩뿌리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짓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넘쳤고 목소리는 낮게 울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춤을 추듯 광장을 맴돌다 갑자기 우물가 근처의 작은 돌무더기 앞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무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돌무더기 속에서 주먹만 한 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돌은 평범한 회색 돌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뱀이 또아리를 튼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그 돌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것입니다. 내가 본 용의 기운이 바로 이 돌, 용석, 롱시에 깃들어 있었소.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돌은 이 마을의 땅 기운이 뭉쳐 만들어진 보물이오. 이 돌이 깨어났으니 이제 이 마을의 논밭에서는 쌀이 산처럼 쌓일 것이고 집집마다 재물이 넘쳐 흐를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침 풍년을 기대하던 참이었는데 한양에서 온 박수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용석이라는 증거까지 찾아주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무진을 마을의 귀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사랑채를 기꺼이 내어주었고 아낙네들은 앞다투어 가장 좋은 음식과 술을 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무진은 사람들의 환대에 둘러싸여 자신이 한양에서 겪었던 신기한 일들과 높은 양반들의 운명을 맞췄던 이야기들을 밤늦도록 풀어놓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소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산에서 개온 약초들을 자신의 초가집 마당에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나타났을 때 도연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분명 낭랑하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도연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텅 빈 그릇처럼 울렸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의 눈에 비친 무진의 모습은 푸른 도포를 입은 고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무언가 탁하고 끈적한 마치 오래된 거미줄 같은 어두운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진이 용석을 발견했을 때 도연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진이 그 돌무더기로 향하기 직전 그의 소매 속에서 그 돌과 비슷한 무언가를 재빨리 감추는 손동작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진의 화려한 몸짓과 말솜씨에 현혹되어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도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던 그 순간 그것은 무진이 부른 바람이 아니라 하인이 무대 뒤편에서 거대한 천을 휘둘러 일으킨 인위적인 바람이라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사랑채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영이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무진이라는 자가 주는 불쾌감은 또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환영은 닥쳐올 재앙이었지만 무진은 지금 당장 마을을 좀먹는 독버섯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개울물 소리가 마치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무진은 마을 사람들을 다시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밤새 좋은 대접을 받아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하늘의 뜻을 다시금 물었습니다. 이 용석의 기운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더군요. 하지만 이 보물의 힘을 온전히 받아내려면 그에 걸맞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 마을의 모든 복을 기원하는 대천제, 나텐지, 즉 하늘에 올리는 큰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무지는 팔을 크게 벌리며 말했습니다. 이 제사는 보통 제사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하고 깨끗한 것을 바쳐야 하늘도 가장 크고 풍성한 것으로 보답하시는 법입니다. 김영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무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곡식, 그리고 다음 해의 희망을 품은 씨앗입니다. 각 집에서 가장 좋은 쌀과 보리를 한 가마씩, 그리고 내년에 뿌릴 종자, 씨앗 중에서 가장 튼실한 놈들로 골라 한 되씩 바쳐야 합니다. 그것들을 모아 이 광장에서 하늘의 제물로 올리고 용석의 기운을 받아 축복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가을 수확이 10배가 되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땅이 마르지 않는 풍요를 약속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당장 먹을 곡식도 아니고 내년에 심을 종자 씨앗까지 내놓으라는 말은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10배의 수확이라는 달콤한 약속과 무진의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에 그 망설임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 하늘에 바치고 10배로 돌려받는다는데 뭐가 아까워. 맞아, 한양에서 온 귀한 박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틀림없지. 우리 집 곳간부터 열어야겠네. 사람들은 다시금 흥분에 휩싸여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도 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비 한 방울 없이 며칠째 쨍쨍하기만 했습니다. 도연이 본 환영의 첫 번째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얼마 되지 않는 비상식량과 가뭄이 끝난 뒤 유일한 희망이 될 종자 씨앗을 모두 내놓으라니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도연은 무진이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이용해 그들의 마지막 생명줄을 거두어 가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현은 김영감을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김영감은 무진의 옆에 바싹 붙어 그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제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도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연의 등 뒤에서 나지막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 총각. 돌아보니 마을 가장 끝쪽 오두막에 사는 손 할머니였습니다. 손 할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먼저 역병으로 잃고 홀로 밭되기를 일구며 억척같이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도연은 가끔 할머니의 무거운 물동이를 날라주거나 지붕을 고쳐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도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도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노랗게 잘 구워진 옥수수 한 개였습니다. 할머니는 도연의 귓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3번의 큰 굶주림을 겪었네. 첫 번째는 홍수가 났을 때고 2번째는 가뭄이 들었을 때지.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3번째는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침을 삼켰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굶주림은 마을에 금을 만들어주겠다는 낯선 사내가 다녀간 뒤에 찾아왔다네. 도연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연 총각. 잔치상이 가장 화려할 때가 칼날이 가장 날카로운 법이야.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놈은 언제나 가장 많은 것을 빼앗아가지. 저자의 화려한 도포자락이 아니라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게. 해가 가장 밝을 때 그림자도 가장 길고 짙어지는 법이니 말일세. 손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손할머니의 말은 도연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도 무진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인 옥수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영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무진 같은 자들의 탐욕과 결합하여 더욱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은 대천제 준비로 떠들썩했지만 도현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진의 정체를 밝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다가오는 진짜 재앙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손할머니의 조용한 경고는 도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옥수수의 따뜻한 온기가 마치 할머니의 지혜처럼 그의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무진이 약속한 10배의 수확이라는 황금빛 환영에 가려져 당장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이제 오직 2가지만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본 끔찍한 환영의 필연성과 그 환영을 바꿀 수 있다는 손할머니의 암시였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대천제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제사에 쓸 떡을 찢느라 분주했고 남자들은 광장 한가운데에 세울 거대한 제단을 만드느라 땀을 쏟았습니다. 무지는 푸른 도포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이래라 저래라 호령하며 그들의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쌀과 마니와 다음 해 농사에 희망이 담긴 종자 씨앗을 기꺼이 광장으로 내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바치고 10배로 돌려받는다니 한양 박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복을 알았겠나.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까지 내놓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빈 바구니가 아니라 가장 크고 튼튼한 바구니 2개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영 속에서 사람들이 앓던 병의 증상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불덩이 같은 고열과 찢어질 듯한 기침, 그리고 온몸에 돋아나는 붉은 반점들. 그는 숲의 가장 깊고 그늘진 곳으로 들어가 해열에 좋은 칡뿌리와 기침을 다스리는 도라지, 그리고 독을 풀어주는 약초들을 닥치는 대로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흙으로 새까매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약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환영 속에서는 굶주림이 역병보다 먼저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는 틈틈이 숲속을 샅샅이 뒤지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덩굴을 보고 깊은 땅속에 숨어있는 말을 찾아내 굵은 뿌리 근처에 돌멩이로 표시를 해두었고, 독성이 있지만 물에 오래 우리면 훌륭한 식량이 되는 도토리 나무가 군락을 이룬 곳을 기억해두었습니다. 그는 당장 그것들을 캐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의 순간이 온다면 이 표시들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무진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김영감의 사랑채를 차지하고 앉아 마을의 젊은 안악들에게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는 제사를 준비하려면 내 몸이 정갈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장 맑은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기운을 읽으려면 속세의 음식이 아닌 특별히 정화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마을에서 가장 좋은 쌀로 지은 흰쌀밥과 귀한 꿀, 그리고 매일 갓 잡은 닭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박수님을 모시려면 이 정도 정성은 당연하다며 그의 요구를 군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예감했던 불길한 징조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불가마가 된 듯 한낮의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이글거렸습니다. 며칠째 단 한 점의 구름도 보이지 않았고 비는커녕 바람 한 줄기조차 불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으며 먼지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천제를 앞두고 하늘이 기운을 모으는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초가집 앞을 흐르던 개울물 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언제나 맑고 풍부하게 흐르던 물줄기가 이제는 돌멩이 사이를 겨우 비집고 흐를 정도로 가늘어졌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환영 속에서 보았던 바싹 마른 개울바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 마을의 공동 우물터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째 이리 물이 안 나오누? 글쎄 말이야. 두레박을 한참이나 저어야 겨우 반통을 채울까 말까 하네. 날이 가물어서 그런가. 이 우물은 웬만한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었는데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샘의 근원인 산 쪽에서 흘러드는 물 자체가 줄어들었으니 우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더위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무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우물물에 대해 묻자 무진은 부채를 거만하게 부채질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쯧쯧,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는 재단에 쌓인 쌀가마니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목이 마르신 게야. 우리가 바칠 이 곡식과 정성을 어서 받고 싶으신 게지. 물이 마르는 것은 대천제의 날이 가까웠다는 상서로운 징조요. 제사가 끝나면 이 우물은 다시 넘치도록 차오를 것이고 하늘에서는 단비가 쏟아질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무진의 말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금세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박수님 말씀이 맞았어. 하늘이 목이 마르신 거였구나. 그들은 다시 제사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속지 않았습니다. 날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이제는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던 잎사귀들은 누렇게 변해 축 늘어졌고 한낮에는 찌르레기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환영 속의 그 풍경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물이 마르는 것은 단순한 가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물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식수원이자 자신이 처음 환영을 보았던 산 가장 깊은 곳에 첫 샘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곳마저 말라붙었다면 마을은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집신을 고쳐 신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평소라면 발목까지 차오르는 맑은 물을 밟으며 상쾌하게 올랐을 길이었지만 이제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았습니다. 축축했던 바위들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물웅덩이가 있던 곳은 끈적한 진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의 사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희미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숲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연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마른 나무잎을 밟는 바삭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드디어 첫 샘물이 있는 바위 틈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제나 수정처럼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던 그 샘물이 이제는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가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절망감에 바위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환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으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샘물 자체는 줄었지만 완전히 마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류가 그토록 바싹 마른 것은 이상했습니다. 그는 바위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샘물 근처의 흙바닥에서 이상한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산을 오르며 신었던 집신의 자국과는 달랐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땅을 파헤친 듯한 도구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산의 흙냄새나 풀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짙은 향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비싼 향유나 분가루에서나 날 법한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발자국과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샘물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벗어나 숲의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빽빽한 덤불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도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에는 최근에 급하게 만든 듯한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 한가운데에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도 본 적 없는 거대하고 매끄러운 나무 욕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반가에서나 쓸 법한 호화로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조 안에는 방금 전까지 샘물에서 흘러나왔어야 할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나무 욕조에서부터 이어진 땅에 파인 도랑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샘물의 바위 틈에 인위적으로 도랑을 파서 물줄기의 방향을 억지로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개울과 우물로 흘러가야 할 생명 같은 물줄기의 거의 대부분이 이 은밀한 공터의 나무 욕조로 흘러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을이 말라가던 이유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욕조 옆에는
비단으로 만든 작은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값비싼 술병과 먹다 남은 기름진 음식 찌꺼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무진이 제사를 위해 몸을 정갈히 해야 한다며 홀로 조용히 기도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정갈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의 생명줄인 물을 훔쳐다가 자신만의 호화로운 목욕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본 환영, 붉게 물든 땅,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 렌좌였습니다. 무지는 가뭄을 해결하러 온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물을 훔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식량과 씨앗마저 제사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지는 제사를 지낸 뒤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하다거나 마을에 부정한 자가 있다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이 완전히 메마르고 사람들이 굶주림과 역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다가 모든 것을 챙겨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본 피로 물든 미래는 바로 이 탐욕스러운 기생충이 만들어낼 결과였던 것입니다.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도 맑은 분노였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이었고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보는 무력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범죄의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나무 욕조와 물기를 돌려놓은 도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광장은 대천제를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곡식 가마니들이 제단 주위로 산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져 이제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을 넘어 공포가 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절박한 공포 때문에 더욱더 무진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수님, 어서 제사를 시작해 주시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무진은 제단 위에 올라서서 근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크게 노하셨다. 땅이 이토록 타들어가는 것을 보라. 하지만 두려워 말라. 오늘 밤 이 몸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단비를 부를 것이다. 이 신성한 불을 피워 우리의 정성을 하늘에 보낼 것이다. 그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도연은 광장 구석에 서서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무진이 들고 있는 그 횃불이 마을을 구원할 빛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태워버릴 화근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진의 사기극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자가 사기꾼이다라고 외쳐봐야 흥분한 군중 속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몰래 손할머니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 늙은 노인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밤은 칠흑 같았지만 그 어둠은 마을 광장을 밝히는 거대한 화톳불의 붉은 빛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대천제의 밤이었습니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건조하고 뜨거웠습니다. 낮의 열기가 채식지 않은 데다 제단 중앙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가뭄으로 인한 지친 기색과 함께 이 제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절박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지는 제단 위에 쌀가마니와 종자 씨앗이 산처럼 쌓인 그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을 위해 준비한 가장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붉은색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하늘로 뻗고 쇠를 긁는 듯한 기묘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징소리와 방울소리가 광란처럼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어 숨을 죽인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진의 이마에는 땀인지 기름인지 모를 것이 번들거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연은 손할머니의 오두막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그리로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큰일입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손할머니가 퀭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총각. 자네 얼굴이 흑빛이구먼. 도현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샘물에서 본 것을, 그 인위적인 도랑과 호화로운 나무 욕조, 그리고 훔쳐진 물에 대해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손할머니는 도연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장의 불빛을 향해 가늘게 뜨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을 마치자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쿵 찧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뱀은 언제나 가장 깨끗한 샘물을 노리는 법이야.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저자는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지금 자네가 가서 그리 외치면 자네는 저 불길에 가장 먼저 던져질 게야. 사람들은 지금 눈과 귀가 멀었어.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저대로 우리 마을의 마지막 희망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손할머니는 도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총각, 저자의 말과 자네의 말로 싸우려 하지 말게. 저자는 말의 고수야. 저자의 화려한 환상을 자네의 초라한 진실로 깨려 하지 말게.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불타는 광장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저자가 하늘에 무언가를 바친다고 믿고 있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는 알아. 그러니 사람들에게 저자가 하늘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겼는지 보여주게. 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성인, 식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지만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을 숨기는 법이지. 그들은 저자를 성인이라 믿고 있어. 그러니 그가 도둑이라는 증거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야 하네. 그가 머무는 김영감의 사랑채를 보게 하게. 도현은 할머니의 말뜻을 깨달았습니다. 광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의식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횃불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미천한 백성들의 정성을 보시옵소서. 이제 이 가장 귀한 씨앗을 불살라 하늘의 문을 열겠나이다. 그는 제단 아래의 도열한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첫 번째 정성을 올려라. 젊은이 몇 명이 가장 튼실해 보이는 벽시 자루를 들고 불길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침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도연이 군중을 헤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산에서 급하게 캐온 약초한 다발과 흙이 잔뜩 묻은 맞불이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지는 이마를 찌푸리며 감히 자신의 신성한 의식을 방해한 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도현은 불길 앞에 버티고 서서 젊은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그 불은 비를 부르지 못합니다. 그 불은 우리의 겨울을, 내년 봄을 태우는 불입니다. 저 씨앗을 태우면 우리는 비가 오기도 전에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의 약속과 도현의 경고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진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도연을 손가락질하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저자다! 바로 저자였어! 이 마을의 복을 가로막고 샘물을 마르게 한 악귀, 억괴가 바로 저놈이다. 저놈이 부정한 기운을 품고 있어 하늘이 노하신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놈이 우리의 복을 질투하여 마지막 순간에 재를 뿌리려는 것입니다. 당장 저놈을 저 불길에 던져 부정을 정화해야 합니다. 무진의 말은 강력했습니다. 가뭄에 대한 공포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몇몇 젊은이들이 광기에 찬 눈으로 도연에게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 때문에 박수님의 제사가 망쳐지고 있어. 도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약초와 맞부리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가뭄이 와도 역병이 와도 우리를 살릴 것은 저불이 아니라 이 땅의 풀과 뿌리입니다. 제발.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막 도현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개 서거라 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멈칫하며 돌아본 곳에는 손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과부 몇 명과 함께 느티나무 그늘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할머니는 제단 위에 무진을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도둑은 자신의 곳간을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법이지. 그녀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무진이 머무는 김영감의 사랑채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성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거처는 빈 그릇처럼 깨끗해야 할 터. 헌데 어찌하여 저 사랑채에서는 매일같이 닭 삶는 냄새와 기름진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인가?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에 바칠 재물을 준비하느라. 그런 것 아니었나? 손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하늘에 바칠 정성은 저기 쌓아두고 어찌하여 자기 목구멍으로 먼저 바친단 말인가? 하늘의 제사를 모신다는 자가 어찌하여 마을의 샘물을 혼자 다 쓴단 말인가? 샘물을 혼자 쓴다는 말에 김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우물이 마른 것을 내내 마음에 걸려하던 참이었습니다. 손할머니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바칠 것을 희생이라 부르지. 하지만 그 희생을 틈타 재배를 채우는 자는 도둑놈이라 부르는 법이다. 저자가 성인인지 도둑놈인지 궁금하거든. 지금 당장 저자의 깨끗한 거처를 확인해보라. 손할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영감이 먼저 사랑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무진에게 속았다는 분노와 마을의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서 확인한다. 그의 외침에 도연을 잡으려던 젊은이들도 의심에 가득 찼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성을 지르며 사랑채로 몰려갔습니다. 순식간에 광장은 텅 비었고 제단 위에 선 무진과 그 아래 선도현 그리고 손할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기극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으악, 이럴 수가. 사랑채 쪽에서 사람들의 경악에 찬 비명과 분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무진의 방에 숨겨져 있던 비밀 지하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제물로 바친 쌀 중에서 가장 기름진 쌀가마니들이 따로 빼돌려져 있었고 그들이 바친 꿀단지와 말린 육포, 귀한 약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정화를 위해 쓴다는 비단과 향유들도 넘쳐났습니다. 누군가는 외쳤습니다. 그가 말한 성스러운 땅을 찾았다. 샘물이 저자의 목욕통으로 흐르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진이 약속한 시원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크르르릉 하는 땅의 울림과 함께 서쪽 하늘에서부터 거대한 붉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메마르게 하던 그 건조함이 대륙의 붉은 흙먼지를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콜록콜록. 끔찍한 흙바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붉은 먼지는 사람들의 눈과 코, 입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엔 바람은 무진이 피워놓은 신성한 화토불을 덮쳤습니다. 안 돼! 불길이 바람을 타고 거대하게 타올랐습니다. 횃불의 불티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불이야! 불티가 제단에 쌓여있던 말은 쌀가마니 더미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제단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불길을 몰아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진짜 마을 공동 창고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창고 외벽에 불길이 닿자 파직 소리를 내며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창고가 불탄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비명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무진은 제단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도현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현은 무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른 것이 이것이요? 그리고 그는 무진을 지나쳐 불타는 창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거의 말라버린 우물가로 달려가 바닥에 남은 물이라도 퍼올리기 위해 두레박을 던졌습니다. 도현은 두레박에 담긴 얼마 되지 않는 물을 들고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저자는 잊으시오. 창고를 구해야 합니다. 저것마저 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물을, 흙이라도 퍼부으시오. 도현의 외침은 흙먼지와 연기 속에서 정신을 잃었던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김영감이 잿더미가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도현의 말이 맞다. 창고를 구하라. 저 도둑놈을 잡아 묶어라.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도망치려던 무진을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 느티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불타는 창고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도현의 지휘 아래 물동이를 나르고 흙을 퍼붓고 젖은 담요로 불길을 막았습니다. 붉은 흙먼지 바람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붉은 흙먼지 바람이 잦아들자 광장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진이 신성한 불이라 불렀던 화염은 마을 사람들이 하늘에 바칠 제물이라고 믿었던 쌀가마니 더미를 새까만 잿더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징소리와 방울소리, 사람들의 환호로 가득 찼던 광장은 이제 매캐한 연기와 흙먼지와 쓴재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다행히 도연의 외침과 마을 사람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마을의 공동창고는 외벽이 검게 그을렸을 뿐 안의 곡식은 대부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제단과 그 옆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무진, 그리고 흙과 재로 범벅이 된 도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검게 그을린 창고문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마을의 어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로 살아왔지만 오늘 밤 그는 하마터면 낯선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뻔했습니다. 김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느티나무에 묶인 무진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잿가루가 섞인 듯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하늘의 이름을 팔아 이 순박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우리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으려 했더냐.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려달라는 듯이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려 했지만 김영감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이런 놈에게는 돌멩이도 아깝다. 김영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자가 사랑채에 숨겨두었던 모든 곡식과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꺼내어 공동창고로 옮겨라. 그리고 저자에게는 물 한 병만 쥐어주고 해가 뜨는 대로 마을에서 가장 먼 길로 쫓아내어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관대하지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이 땅에서 식량도 없이 혼자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탐욕의 무게만큼이나 비참한 모습으로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무진이라는 당장의 재앙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감싼 공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거친 하늘에는 별조차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비 한 방울 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개울물은 다시 흐르지 않았고 우물바닥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도연이 보았던 그 끔찍한 환영은 무진이 아니었어도 다가오고 있었던 더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광장에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기꾼의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붉게 타들어가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조용히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기에 홀린 이상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마을의 마지막 남은 식량을 지켜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감이 쭈글쭈글해진 손으로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자네가 본 것이 정녕 사실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자네가 본 그 끔찍한 미래가 이제 정말로 닥치는 것인가?
사람들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산에서 만났던 손할머니의 눈처럼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에 타담한 벽시 자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적처럼 타지 않은 씨앗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때 손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잿더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그것이 꼭 일어난다고 정해졌다는 뜻이 아닐세.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게지. 하늘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게야. 할머니는 도현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벌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를 보내 우리를 준비시키신 걸세. 손할머니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무진에게서 압수한 식량과 창고에 남은 식량을 모두 광장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할머니의 감독 아래 마을의 노인과 아이들 수까지 정확하게 헤아려 단 한 톨의 낭비도 없이 가장 공평하게 식량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마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은 도연의 지휘 아래 두 개의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도연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무진이 만들어 놓았던 비밀의 성지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줄이었던 물이 한낱 사기꾼의 목욕물로 낭비되고 있었던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도랑을 막았던 돌들을 부수고 흙을 파내어 물길을 다시 마을의 개울로 돌려놓았습니다. 콸콸 쏟아지던 예전의 물줄기는 아니었습니다. 가뭄으로 샘물 자체가 줄어들어 겨우 실개천처럼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메마른 개울 바닥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는 사람들에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물은 다시 우물을 채우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물동이에 물을 채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